오늘도 반갑습니다. 정글북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화팬과 독서 마니아분들, 책과 영화의 가이드 북마정입니다. 국내 영화팬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봉준호 감독의 최신작 미키 세븐틴이 손익분기점에도 한참 못 미치는 흥행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봉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잘 나가길 바랐던 국내 영화팬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1억 1,80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하고 로버트 패틴슨을 주연으로 내세웠음에도 3월 30일 기준 월드박스 오피스 수입 1억 2,1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통 제작비의 3배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인데요. 도대체 이 영화가 왜 흥행이 되지 않은 건지 영화를 보고 난 후 한참을 궁리하다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영화 보는 기준은 다 다르니까 혹시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감안하고 보길 바라고요.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이유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영화를 안 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줄거리를 짚고 넘어갈게요. 배경은 2054년이고요. 주인공 미키와 친구 티모는 사채를 끌어다 차린 마카롱 가게가 망하는 바람에 사채업자의 추적을 피해서 니프라임 행성으로 떠나는 우주선에 탑니다. 대기자가 많은 걸 보고 미키는 우주선에 타기 위해서 익스펜더블에 지원하는데요. 익스펜더블은 단어 의미 그대로 실험을 위해서 복제해서 사용하는 인간 모르모트였지만 미키는 그걸 몰랐습니다. 항해 도중에 미키는 다양한 실험을 거치면서 4년 동안 16번 죽고 17번째로 재생됐죠. 니프라임 행성에 도착한 후에 미키 세븐틴은 조사 임무 중 크레바스에 빠지지만 행성 원주민인 크리퍼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돌아온 티모의 보호를 받은 본부는 미키 세븐틴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미키 에이틴을 복제합니다. 기지로 돌아온 미키 세븐틴은 자신의 방에 있는 미키 에이틴을 보고 경악합니다. 기지에서 그 말은 멀티플 상황이기 때문이죠. 멀티플 상황이 금기시된 이유는 지구에서 일어난 앨런 매니코바라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살인 행각 때문입니다. 매니코바는 자신을 복제해서 알리바이를 확보한 후에 다른 2명의 복제 인간으로 마구잡이 살인을 저지르고 다녔거든요. 이들의 살인 행각이 드러나면서 멀티플은 금지 행위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탐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익스펜더블이 필요했던 케네스 마샬은 익스펜더블은 지구 밖에서만 프린트하되 멀티플이 발생하면 무조건 말소하겠다고 약속해서 허가를 넣습니다.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은 같은 DNA를 공유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미키 세븐틴은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며 두려움이 많은 반면 미키 에이틴은 다혈질이고 공격적이며 반굴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프로이트의 자아이론을 인용하자면 이드와 초자아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케너스가 미키 세븐틴에게 퍼부은 폭언과 부당행위를 알게 된 미키 에이틴이 분노해서 그를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체포됩니다. 이 현장에 미키 세븐틴도 나타나면서 멀티플이 들통나는데요. 케네스는 크리퍼 100마리의 꼬리를 먼저 가져오는 쪽을 살려주겠다며 두 사람에게 폭탄조끼를 입힌 후 우주선 밖으로 내보냅니다. 미키 에이틴은 신경가스로 크리퍼들을 몰살하려고 분대를 이끌고 나온 케네스를 덮친 후에 폭탄조끼의 단추를 눌러 폭사함으로써 탐험대와 크리퍼들에게 평화를 선사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위원회의 의장이 된 미키 세븐틴의 연인 나샤는 익스펜더블 제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프린터를 없애기로 하죠. 제도의 희생양이었던 미키가 직접 프린터를 폭파시키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자, 스토리를 보면 나름 흥미로운 점도 많아 보이는데 왜 흥행 성적이 저조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흥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세계적인 감독이 된 봉준호 브랜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얻은 명성은 이제 봉준호 감독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키 세븐틴은 출발선부터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의 후속작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족쇄를 차고 있었던 겁니다. 미키 세븐틴은 분명히 잘 만든 영화지만 한국 내의 영화 감독이 아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이자 칸 영화제 수상 감독이라는 네임밸류로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유명해졌다면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니까요. 지나친 성공이 실패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SF 장르는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특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관 설정, 많은 비용이 필요한 특수효과,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의 난해함, 대중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 한정된 팬층 때문인데요. 이 영화도 니플하임이라는 무대, 휴먼 프린팅과 익스펜더블 시스템 등 관객들에게 배경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던 기생충과는 큰 차이죠. 봉준호 감독이 SF 장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전의 괴물이나 설국열차 제작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 때문으로 보이지만 진지하게 흥행을 고려했다면 무척이나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마블이나 DC와 같은 프랜차이즈 영화가 아닌 잘 알려지지도 않은 SF 소설을 원작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제작비를 쓴 거니까요. 2024년 글로벌 흥행 10위를 기록한 영화 중에 미키드를 제외하면 모두 흥행작의 속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위험한 모험이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쉽고 단순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할리우드 제작 시스템에 녹아들면서 자신만의 특색을 유지하지 못하고 할리우드식 내러티브를 적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봉 감독 특유의 장르적 전복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라는 게 이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의 갈등, 그들의 화해,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전개가 과연 다른 SF 영화의 클리셰를 비껴갔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중에게 친절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 했으나 봉 감독의 팬들에게는 식상해 보였고 또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으나 관객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작가 주희 감독이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봉 감독의 전작들은 직관적이고 강렬한 메타포를 이용해서 사회 비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설국열차에 기착하는 계급사회를, 기생충의 반지하집과 대저택은 빈부격차를 시각화한 결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미키 세븐틴의 메타포는 상대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익스펜더블 미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포모품처럼 취급되는 노동자를 상징하지만 그 외에도 정체성의 연속성이나 기억의 의미, 복제와 원본의 관계 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사와 이야기 구조는 할리우드 스타일로 쉽고 매끈해졌는데 병작 봉 감독의 장점이던 직관적인 메타포가 사라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관객들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의미의 다층성을 갖출수록 대중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인 에드워드 애슈턴의 미키 7에서는 미키가 6번 죽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를 16번으로 확장했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인간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강조하고 정체성과 성장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각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의도가 스크린에서 온전히 구현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영화 속 미키의 죽음은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기에는 너무 가볍습니다. 다양한 죽음의 원인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들 죽음이 내포하는 의미의 차이나 미키의 내적 성장을 표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미키의 죽음을 희화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티모가 미키를 구하는 대신 미키,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묻는 장면에서 이러한 느낌은 극대화됩니다. 죽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의 가치도 가벼워지는 법이죠. 봉 감독의 의도대로라면 죽음의 횟수를 줄이더라도 죽음 이후에 미키의 변화와 고뇌를 표현하는 분량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미키 세븐틴은 SF 영화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방해하는 최종 빌런이 없다는 건데요. 슈퍼맨이 영웅으로 빛나는 이유는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 렉스 루터가 있기 때문이며 스타워즈에서 제다이가 주목받는 이유는 은하계를 위협하는 다스베이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들의 전작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괴물의 한강 괴물, 살인의 추억의 연쇄살인범, 기생충의 빈부계급 대립은 저마다 강력한 적대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극의 긴장감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최종 빌런 역할을 수행해야 할 크리퍼라는 외계 생명체는 오히려 미키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크리퍼 이외의 악당은 케네스 마셜을 들 수 있지만 최종 빌런으로는 낙제점입니다. 아내의 의견을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독재자인데다 하는 짓 또한 멍청하거든요. 사실 케네스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감독의 연출이라고 보여지지만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이야기의 재미를 높여야 하는 역할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는 봉준호 감독은 작가주의 감독입니다. 독창적이고 일관된 영화적 스타일과 주제의식 때문인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작가주의 감독들이 헐리우드 영화 제작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작품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시스템, 프로듀서나 영화사 임원진들의 잦은 간섭, 실패를 거의 용납하지 않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작가주의 감독의 실패의 사례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마이클 치미노 감독입니다.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 이후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사의 의뢰를 받고 1980년에 서부극인 천국의 문을 연출하는데 그의 작가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감독은 러닝타임이 무려 219분인 이 영화를 찍으면서 컷당 30테이크가 넘는 촬영을 고집한 끝에 당시로는 최고액인 4,400만 달러의 제작비를 쏟아붓게 되는데요. 개봉 후에 흥행이 완전히 바닥을 기었습니다. 영화의 최종 수익은 350만 달러로 제작비의 10분의 1에 불과했죠. 이 여파로 제작사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사는 파산하고 매각되었으며 마이클 치미노 감독도 할리우드에서 퇴출당하며 커리어가 거의 끝나다시피 합니다. 이후 작가주의 제작 시스템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시스템이 도래하게 되죠. 마이클 치미노가 디어 헌터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고 할리우드에 입성한 후 첫 작품을 실패했다는 점에서 봉준호 감독의 현재 상황과 매우 유사하네요. 물론 일부 작가주의 감독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결합시켜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입성 후 첫 제작물을 굳이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도전하는 모험을 해야 했을까요? 봉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제작비가 4천만 불 이하로 저렴한 경우에 흥행 성적이 좋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생충은 135억 원을 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약 3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괴물은 110억 원을 들여서 약 1천억 원, 살인의 추억은 26억 원을 들여서 170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4천만 불을 들인 설국열차는 8,600만 불의 수익에 그쳤고 옥자는 6천만 불을 들여 겨우 200만 불을 벌어들이면서 사실상 손익분기점에도 훨씬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을 기록했죠. 결과론이지만 이런 전적들을 고려하면 할리우드 첫 작품은 제작비가 비교적 적은 드라마 장르로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봉 감독이 영화에서 자본주의에 의해 희생되는 현실을 비판했는데 감독 자신이 자본의 논리에 희생된 셈입니다. 미키 세븐틴이 흥행에 실패했지만 수준 이하의 영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흥행 실패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나마 희망적인 사항은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봉 감독의 이러한 도전이 향후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작가주의 감독이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의 숙명이죠. 미키 세븐틴의 흥행 실패는 예술과 상업의 영원한 긴장관계와 제 아무리 뛰어난 감독도 결코 흥행을 자신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봉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준 역량으로 볼 때 니플하임 행성을 떠나면 자신의 영화적 비전을 꽃피울 다른 행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요.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가 이번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본 미키 세븐틴의 평점은 7.1점입니다.